제가 이 책을 사실 고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 전속살인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인 거잖아요. 자녀와 부모가의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스포츠도 뭐 지도자랑 선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네. 근데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게 저는 글쓰기라고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이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 저희 직원도 오늘 오면서 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럼 너가 무슨 생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안 하지라고 그렇죠. 물어보면 맞죠. 아니 난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했는데 얘기를 안 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대화를 하고 나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 어떤 오바마 앞에서 기자 프레스들 질문 네. 지구받을 때 그 동영상 유명하잖아요. 한국 기자한테 턴을 넘기고 기회까지 줬는데 아무도 손들 질문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중국 기자가 이제 질문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할 줄 모른다 라는 것은 내가 왜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새 애들이 오면 하기 싫은데요? 하면 끝인 거죠. 네. 왜 하기가 싫은지, 그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득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가 좋아서 하고 싶은지는 얘기해줘야지. 나도 공감을 할 텐데 맞죠. 그냥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면 맞죠. 그럼 이건 그냥 해야 되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냐? 맞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실패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씩은 아무리 설명을 못 하겠으면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해라. 그럼 10개 중에 한 개는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없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저도 이제 뭐 적지만 이제 3권째 책을 쓰고 하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되게 좀 산만한 사람이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좀 그런 사람인데요. 글을 쓰면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유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는 어쨌든 내가 생각을 좀 그래도 말하는 것보단 길게 해서 하니까 내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을 내므로써 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사실 책은 나와서 사람들이 읽지 않고 판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저희가 연구생들을 기획을 할 때도 단순히 이 사람들을 책을 내줘야 되겠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연계해 나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셀프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안고서 책을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처음에 애초에 기획을 할 때에는 글쓰기 안에 책쓰기란 장르, 책쓰기 안에서도 투고에 대한 장르를 제가 끄집어낸 것은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쓰기라는 거 쭉 있고 그 안에 글쓰기가 있고 책쓰기가 있고 그 안에 투고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제 와이드하게 글쓰기라는 장르를 크게 해가지고 텅 가지고 나왔다면 아마 이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담거나 유연하게 못 담고 두루뭉술한 선에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투고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연결된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저는 투고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출간 기획서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세그먼트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대중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글쓰기 책 한 권 쓴 사람과 여러 종의 책을 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쪽을 더 선호를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책이 팔려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사실 뭐 어불성설. 그러니까 1세가 빠져봤자 제가 벌어들일 돈은 인세는 뭐 200~300만 원 선밖에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책을 보고 제가 자는 순간에도 이 책이 돌아다니면서 연구생을 등록하려는 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폭발적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받아야 될 정도로. 저희 연구생 컨설팅 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360만 원. 근데 360만 원씩 이런 분들을 10명, 20명을 받아버리면 수익적인 부분은 사실 이쪽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서 기획했거든요. 때문에 이 책 때문에 지금 두 대표님도 사실은 여기에 그렇죠. 와 계신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획의 의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연했을 때 100명이 왔고 다음 주 월요일 날뭐 한 700명 정도 강의를 하고 대학 강의가 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책과 강의는 알리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책을 쓸 때는 반드시 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경제 뭐 대표님들한테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글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사실은 요새 뭐 책이 안 팔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책이 이렇게 전파력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 책을 되게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진짜 소개하고 싶다라고 한 그런 생각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송 대표님이 와서 이제 글을 쓰겠다,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막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내 자녀의 멘탈을, 유수한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를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 자녀 멘탈 관리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컨셉을 그렇게 적어버리면 이미 시장 자체가 쉬프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 연결시켜 나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저희 연구생 중에도 장례 지도사 여성분이 계셨는데 35살이었고 그 당시에 연구생으로 들어오십사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이제 들어오셨고 책을 냈는데 이슈가 많이 됐죠. 사실 많이 됐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투고 원고를 기획하고 투고하는 그 시즌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 타고 시간까지 다 하거든요. 그때 투고했을 때가 2월 달이었고요. 2월, 3월이 되면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무드가 죽음이나 애도 쪽으로 키워드가 바뀌었었어요. 4월에 이제 그 세월호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투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많은 출판사한테 연락이 왔고 이분이 이제 지금 성모병원에서 일하다 퇴사를 하셨는데 이 이후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서 장례식 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와이드하게 좀 더 벌어졌고 그다음 KBS에서 또 그 드라마 시나리오 자문이 들어왔고 글로 가다가 이번에 9월 달에 MBC에서 연예인 해리가 그 주연인 드라마인데 이 책을 베이스로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인생이 시프트 돼버린 거예요. 예전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써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책 써서 성공해라. 책 써서 뭐 외제차 타라. 책 강연 많이 이런 거 해라. 그렇게 해서 외제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소위 말하는 꿈과 이걸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수익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책은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비즈니스 연결시키는 거. 아까 뭐 이야기의 중복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멘탈 쪽이고 저는 책을 쓸 의향도 있고 그래서 강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쓰고 고객을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이형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스포츠 의류 판매 쪽이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런 의류 쪽이나 이렇게 뭔가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책을 써가지고 조금 그게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계됐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세요? 그게 조금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의류는 없습니다만 약간 비슷한 사례를 좀 들자면 미용업에서
이제 종사하신 분이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책을 쓰러 왔을 때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용업에 계시는 분들은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이분의 말을 빌어서 보면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고 일단 그분들은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여타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타겟팅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돼 있던 거예요. 그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윗단에 계시는 분들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고객은 스펙보다 나의 태도에 끌린다라는 컨셉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단순 이 사람들의 그냥 애티튜드 하나만으로도 매장의 매출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용이라는 거를 서두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으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에 홍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의류를 어필을 선단에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부스트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홍 대표님께서 오래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마케팅이란 말이죠. 그 마케팅을 베이스로 깔고 가서 이후에 의류를 서브인데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걸로 넣어서 간다면 마케팅이나 세일즈 그리고 기획 이런 쪽은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나 많이 그렇죠.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파하는 게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게다가 컨텍스트가 좋잖아요. 이 롯데 자이언츠라는 그런 스포츠 구단, 대형 구단 안에 마케팅을 하셨은 분이니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뽑아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마케팅 이렇게 하고 있겠는데 지금 나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마케팅을 한 사람이 이런 의류까지 만든다면 아마 제대로 만들었겠지라는 이제 첫 번째 의식이 깔리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네. 참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지금도 드는 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 다른 데서도 보고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책을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자라는 타이틀이 달고 싶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냥 내 만족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눈으로 형태의 책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면 그거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책 내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이 포커스가 맞춘 게 그 다른 영역, 이 책을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줘서 이 책이 팔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그 내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결국은 이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결론은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좀 그 이야기랑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막 밀어붙이고 이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필요한 게 뭐지, 이관적으로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지점이다. 아까 형이 말을 해줬던 게 좀 1년 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깨고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 거의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뀌어서 저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되게 편해졌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걸 알고 왔으니까 이거 얘기해줘야지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한테 있는데 얘가 이거 들으면 진짜 좋겠네,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초점이 근데 맞춰지는 것 이런 같더라고요. 사고 있잖아요. 하고 계신 사고가 어떻게 들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은 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의 확증 편향을 갖고 있지.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라는 거. 아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뭐지? 그 고객인지 누군지를 따라서 그런 것을 생각만 반대편에서 해본다면 저는 엄청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아요. 책을 만들 때도 독자가 원하는 게 뭐지? 미용실에 업주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점장이라고 봤을 때 점장이 원하는 게 뭐지? 매출의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매출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삼겹살집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기업이라고 하면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의 친절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BMW라면 딜러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를 2군데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차를 바꾸신다. K7이란 차를 이제 보러 갔는데
한 곳을 갔더니 이 딜러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셨어? 이 차가요. 무슨 엔진에 뭐야 뭐 정숙하고 아이고 아버지 이런 게 진짜 이런 차가 없어 이러면서 반말 비슷하면서도 차에 대한 재원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듣고 나는데 약간 좀 뭐랄까 기분이 그냥 썩 그냥 그랬어요. 뭐 나쁘진 않고 그냥 그랬는데 이쪽 기아 자동차를 갔는데 젊은 친구예요. 30대인데 이 친구가 나오더니 네 아버님 어떤 차를 보러 오셨어요? 예, K7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특별히 이 차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사람이 목 디스크가 있어서 조금 정숙한 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도 목 디스크가 있으신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서 차를 샀겠어요? 같은 차지만 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 사람은 공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니즈를 갖다 꿰뚫어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순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에 내 소소한 일상을 쓰는 거라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떤 사람들 읽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필요하겠는데 그 관점으로 쓰는 습관이 되면 그게 쌓이면 그냥 책이 되는 거고 그게 쌓이면 내 사업 콘텐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보셨죠. 네, 사실 저는 스포츠 하는 친구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의 전직 문제 이제 선수를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떤 직업으로 이동할 건가? 그 문제가 항상 이슈인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정책적으로는 영어 수업 해주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멘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가장 좋은 게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본인을 파악하는 거. 너무 좋죠. 저는 진짜 그 지점 진짜 생각 너무 잘하셨고 지금 그 이정훈 대표나 저나 복싱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벌써 한 3년 차 이제 복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싱 선수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UFC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이분들의 고질적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은퇴를 하게 되면 체육관이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당연한 듯이거든요. 네. 그럼 체육관을 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를 얻는가? 아니거든요. 오너가 되면 새벽 6시에 문 열어서 밤 11시에 닫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코치라도 들 것 같으면 인건비가 많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싱 시합을 보러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친구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끝나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책을 쓸 계약을. 그러면서 책과 강연이 아니라 강한 남자라는 인프린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마 정찬성도 네. 보면은 이제 지금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거기에 또 몰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김동현도 그렇고 그래서 예능 쪽으로도 많이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영리하다고 저는 보기는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김한길 선수, 이 복싱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6월 25일 날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을 빌려서 강연을 시키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3명을 올려가지고 30분씩 그런 기회를 계속 저는 주려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김한길이라는 복싱 선수는 백그라운드가 재밌어요. 연극 배우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 살이 찌니까 살 빼려고 집 앞에 있는 한남권투를 찾아가는 게 26인 거예요. 26이면 스포츠를 시작하기에는 늦었지 않습니까? 많이 늦었죠. 이미 뭐 초등학교 때 다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프로를 데뷔했고 2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장님을 만났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황길이는 오히려 내가 훈련을 그만하라고 해야 될 정도였다. 다른 사람이 4kg 뛸 거면 얘는 8kg, 12kg를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체중 감량을 할 때 보면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싹 닦으면 노란 진물이 나올 정도로 체중 감량을 했다 하고
한강을 로드워크를 하면 자기는 한강을 보면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중 감량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받는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무대에 가장 근접한 복서라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후반, 이제 인생 후반이라는 것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결국 뭐 제육관이나.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컨셉,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시리즈를 계속 기획을. 괜찮은 거.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유도 그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선수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김한길 선수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크죠. 그렇게 또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 그거랑 관련된 콘텐츠들은 따로 발신을 하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이제 이분들의 책이 제작이 이제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뭘 기획을 하고 있냐면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MCN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모아놓은 기획사들이 뭐 샌드박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책과 강연이라는 출판 기획 에이전시가 책과 함께 강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이 사람과 함께 계약을 통해서 맺어나간다면 이것 또한 재밌겠다. 뭐 나중에는 이거는 뭐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시일 내에 그 강연회 있지 않습니까? 그 청춘 페스티벌 같은.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할 계획이 있거든요. 재밌겠다. 잠실 주경기장이나 이런 것들 그 마이크 임팩트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또. 그러니까 책과 강연하면은 이제 혹자들은 이제 책 쓰기 업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책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안에서 문화, 예술 쪽으로 많은 행사와 기획과 이런 걸 통해서 해서 결국엔 자기 개발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큰 성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책 쓰기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왜?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편, 불안, 불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변곡점,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속칭, 사자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데 뭐 책 쓰기 업체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제가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분이 왔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뽑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왔을 때 저렴한 금액으로 책을 쓰고 이 사람이 나가고 또 다시 우리 책과 강연에 올 수 있게끔 이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 컨텐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비즈니스는 생물이라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서 클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결국에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진짜 책도 똑같지만 이거 투브라는 주제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보면 기본 베이스는 흐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결국 얘기하는 건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이라는 거는 맞죠. 뒤에 이제 좀 더 이제 그게 이제 굴러서 이제 크게 더 다가올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계속 이렇게 서로 뭐 회사는 다르지만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오늘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책을 계속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읽었으면 좋겠다, 독서 모임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미용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책을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강제로라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강요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책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적인
그 일 말고도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도 저는 글 쓰는 거 지금 당장 책을 못 내지만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그 나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거 보면서 막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차가 중요하다 얘기하시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사업으로 보면은 사실은 메뉴판이고 내 아이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목차라는 게. 그러니까 네. 글쓰기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 그냥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 과정이랑 저도 되게 똑같다는 걸 네, 이 책을 맞죠. 보면서 엄청 많이 많이 느꼈거든요. 흡사하죠. 예. 그러니까 퇴고하는 것도 계속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인 거고 네. 그게 글쓰기에서 뭔가 퇴고의 과정인 거고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약에 되신다면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그런 글쓰기 강연? 저는 그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친구가 생각을 정리해서 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의 경험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과정? 저는 그게 사실은 그냥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 너무 좋은 네, 말씀.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진짜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게 근데 저도 글쓰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몰라요. 저도 감각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거 글 쓰는 게 저희도 이제 뭐 저도 이제 40이 넘고 사람들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내가 글을 써도 괜찮을까?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도 이제 와서 뭐 글을 써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솔직히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나이도 굳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인데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글 쓰는 것도 나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직업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 환경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글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작가라든지 뭐 이런 네. 타이틀들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회사의 대표 솔직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세우면 그냥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고 나는 백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 아까 얘기했는데 운동선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거든요. 내가 무슨 뭐 글을 쓰고 내가 뭐 책을 읽어봐야 뭐 1년에 뭐 한 권 읽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미리 딱 해버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문화들이 조금 많이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그 35살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네네. 내가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8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그러면은 제가 남은 인생이 그때 45년 남았겠더라고요, 경제 활동에 대한. 저는 그 기대 수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지금 이제 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41이니까 한 5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그럼 저는 복싱에 대한 기대 수명은 9년밖에 남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언제 하겠어요, 그거를? 그때 이제 35살에 그만두면서 내 인생에 45년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15년은 잠을 자겠죠. 그러니까는 30년 남고 거기에 15년은 일을 할 것이고 결국에 내 인생에 나한테 오로지 쓸 수 있는 시간은 80살까지 한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내가 규칙적으로 좀 정력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35이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한 권씩만 책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지금 조금 뭐 딜레이는 됐지만 40살까지는 내가 5권을 쓸 수가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40 그즈음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뭐 LG, 삼성 뭐 이런 친구들 뭐 GS, 뭐 한진 뭐 이런 친구들랑 만나서 이제 모임을 가면 얘네들이 하는 걱정이 다 똑같아요. 이제부터 슬슬 준비해야 된다라는 나올 준비를 슬슬.
올라가든지 아니면 소수가 빨리- 되어서 올라가든지 나와서 뭘 하든지를 마흔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날라간 친구들이 몇 있단 말이죠. 무슨 이제 부모님 하시는 막 슈퍼를 물려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책 쓰기, 글 쓰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깊어질 것이고 사유는 넓어질 것이고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권, 7권 그러니까 나이 마흔에 5권을 쓴 나와 전전긍긍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좀 미안하지만 누가 더 내가 남은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살 수가 있겠는가를 봤을 때는 행복의 척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을 돕습니다라는 제 인생 철학이 있어요. 슬로건이. 그러니까 이것대로 전 살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이유가 다 되는 거죠. 너 왜 강연을 하냐 하면 나는 변화와 성장 원하는 사람 돕고 싶어서 하고. 왜 책을 써? 그래서. 왜 책과 강연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는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이걸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못해서 하는 삶은 저는 뭐 속된 말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근데 저는 이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연구생들이 저를 바라봐주고 있고 때로는 또 우러러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다 취득을 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책 쓰기는 되게 효율적. 그리고 그래서 저는 왜 빨리 쓰는 게 더 좋은데 빨리 쓰고 그걸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가치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들 보면은 옛날에나 운동선수들이 배고프게 운동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고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지금은 안 그렇죠. 예능에 나가서 안정환, 그리고 김동현, 현주엽 이런 분들이 예능을 하신 서장훈 하는 거 보면 예능판을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복싱을 해보더라도 스파링을 누구랑 하더라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네, 이 사람의 맞아요. 수를 읽고 맞아요. 페이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판도를 짜야 되고 체력이 이 사람이 많다 싶으면 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고 축구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브레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원희 선수하고 1시간만 이야기를 해봐도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고 자체가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이런 사람이 예능에 가니 이미 다른 클래스가 나. 그래서 스포테이너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 자체가 너무나 깨어 있고 팀 플레이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를 읽고 수를 읽는데 엄청 능수능란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예요, 프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체육관을 한다? 낭비죠, 낭비. 재능 낭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비슷하게 생각이. 저도 그 이번에 이 친구 소개를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뭐 센터에서 들어갔던 게 이제 국가에서는 그 선수 출신들을 은퇴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코치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있어서 발판을 네. 아니면 뭐 그냥 채용을 해줬으면 네. 하는 그거 하는데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회 문화라든지 시스템 자기만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든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말. 네. 그 아버지의 바램대로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 직종에 이제 갔죠. 장남이기 때문에 네, 네. 너는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슷한 직장을 이제 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62인가 3세 명퇴하시고 한 2, 3년 됐겠죠. 12시에 회식이 끝나고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일절 안 하거든요. 너무 싫어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한테.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공무원이라는 걸 또 좋아하고 회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이런 걸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 회사라는 곳이 말이야 나한테 단 한 번도 36년 동안 60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인데 짧잖아요. 원래 일나라 왔나 반문나 이 세 개만 하는데 그날 제일 길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왜냐하면 충격에 분노까지 일어난 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런 직업을 해서 지금 그 등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제가 그동안 다른 거 하고 싶다 해도 안 돼. 뭐 안 돼. 엄청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날 아버지 말씀하신 것도 참 큰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야기할 장소, 스피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강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과 강연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할 거야라는 비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 이건 저희가 기획을 해주겠죠. 각 분야로 이 사람들이 진출을 하는 것, 그리고 후학을 양성해서 도와주는 것. 이거를 전 선순환시키는 서브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한 남자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낭비는 이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낭비고, 그렇죠. 이들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곳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정신력이나 능력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저 국가의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해온 것만 보고 그 카테고리 안에 네. 국가에서 그냥 가둬버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운동했던 친구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운동 스포츠 하니까 운동했던 친구들은 네. 오히려 집중을 잘하고 그렇죠. 가르쳐주면 습득을 잘하고 그렇죠. 저희는 또 프로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에 온 친구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똘똘하거든요. 네네. 운동 코치들이 늘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친구는 센스 있네, 머리가 좋다,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가둬버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 선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사건 사고 치는 선수들만 이슈가 되니까 네, 맞아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이원희 선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지금 41인가? 둘이다. 저보다 한 살인가 2살 많으시니까 밥을 먹다 갑자기 그런 얘기 하죠. 운동 다시 하려고 이러. 왜? 40이 넘었는데? 어떤 운동 하실 건데? 국대를 하겠대요. 국대를요? 다시 유도를 해서 국가대표 이걸 달겠대요. 음. 그러니까 운동 알잖아요. 이게 쉬었던 사람이 되겠나 싶은 거죠. 이미 태능에서 토해가면서 하는 국대 상비군들 국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 40이 넘은 사람이 국대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꿈만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 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현역에 거의 근접하게 몸이 올라온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국대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판으로도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국대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써나가는 히스토리.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국대는 국대다 나와가지고 사실 이슈가 사실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원희 선수가 또 아는 스포츠 스타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 뭐 김동현하고도 다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들 저희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이제 또 책을 기획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획해달라는 분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 책 한 번쯤은 언젠가 그렇죠. 라는 니즈는 제가 사실 이 시장에 뛰어든 건 그 생각을 100이면 100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인들 다 예. 그렇지. 나는 글을 쓸 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번. 근데 뭐 포기를 하죠. 안 될 거라고. 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 연구생 중에 40살 먹은 사람 중에 30살에부터 40살까지 10년 동안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책을 쓰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10년 동안 없는데 책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저희는 완전 땡큐죠.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삼평남짓단 방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라 해가지고 썼더니 그게 소위 말해서 반향을 일으켰고
S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로 나와서 경험자로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대치동에 있을 때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대치동에서 이제 그 원래 이 대치동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8시가 돼가지고 내가 그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 사회적 뭐 현상, 뭐 문화적 단절로 인해서 혼영, 혼행, 혼술, 혼자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이웃 나라 일본에서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번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책을 쓰신 김재주 저자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김재주 작가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해봤으니까. 그죠, 뭐 해봤으니까 전문가죠.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 말에. 그걸로 이렇게 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친정 여동생이 언젠가 문자가 와가지고 오빠 저 이화여대 무슨 뭐 의대에 합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뻤죠 사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뭐 문자 보냈는데 보내는 순간 전송을 누르는데 마냥 축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모가 얘를 의대나 판사 검사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키워진 애예요. 만들어진 애라는 거죠. 첫째는 실패했고 민사고 가서 그 아이비리그 못 갔다고 세상이 다 망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연대 가가지고 지금 은행권 들어가서 인생 다 포기하고 뭐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도 이제 이모는 그걸 만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했는데 결국엔 의대 갔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만들어진 걸 다 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막 들어 올리고 막 꺼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살리고 싶고 새 삶을 주고 싶고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싶다라고 정말 내가 이 수술에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의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선택했다면 얘는 5년 10년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요는 그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두면 누구든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100평의 집을 가는 걸 목표로 가지고 살다 보면 100평의 집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50평 가는 거밖에. 그럼 채워지지 않는 허기만 맹목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무슨 그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멘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 현상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의 멘탈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친구들은 그 돈으로 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불황이 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직 잘 할 수 있을까 이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나는 돈을 버는 거라서 그냥 왠지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가.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도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뭐 이런 이슈로 막 정리해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돈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뭔가 모르게 되게 계속 맞죠. 거부감이 좀 그렇다고 있어요. 해서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그 프레임 자체를 너무 돈을 이제 앞단에 세우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니지만 그게 왜냐하면 제일 쉽고 빠르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키워드가.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저희는 조금 나아지는 게 뭐냐면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들은 책을 쓰고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강연과 책을 팔아서. 그래서 애초부터 저희한테 올 때는 그 프레임 자체를 다 깨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꿈에 근접하고 플러스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제야.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가죠. 대표님의 이 슬로건을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구본영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구본영 선생님의 인생 슬로건이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분의 이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책을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읽는데 머리에 천둥이 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인생을 30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설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제일 먼저 갔던 게 그분이 계신 이제 마포산 절두산 성지. 그 천주교들은 이제 예전에 박해하면서 다 목을 쳐가지고 그래서 절두 목을 쳤다라는 거, 네. 그걸 산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 구본영 선생님이 이제 계세요. 그분한테 주고 1시간 동안 감사하다. 그 나도 책으로서 이제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을 돕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책과 강연이 만들어지게 됐고 한 2달 전에 갔다 왔어요. 2번째로. 3번째 책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그 철학이 흔들리지 않고 선생님의 계승을 잘 받아서 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연구생 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연구원 제도.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에서. 그래서 저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연구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네. 좀 생각이 많이 좀 깨쳐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물론 다양하게 읽으면 좋은 것처럼 사람들 혹시 만나면 좀 얻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가장 복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250명이 되는 연구생을 만나잖아요. 야, 네. 직업군이. 아, 되게 다양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열등생이었단 말이죠. 공부도 못하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연구생이 와가지고 조선시대 여성 인권에 대한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걸 공부하고 또 의사가 대전에서 와가지고 아이들의 사경과 사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비틀어짐과 눌린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거기에다가 헬멧들도 있더라고요. 그 의학 그 보고서 찾아봐야 되는 또 영어예요. 그 사전을 갖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렸을 적에 공부를 하지 못한 죗값을 이제 와서야 다 치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 공부시켜주니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아, 좀 비슷한 느낌인 게 저는 이제 종목이 야구밖에 안 했다가 종목이 확 늘어났거든요. 교육청이랑 하면서 뭐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양궁하고 사격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항상 새로 공부해요. 룰부터. 그렇지. 아, 이런 룰이고 맞습니다. 경기장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애들이 힘든 게 뭐 이런 게 힘든 거 모르게 모르면은 지도자 찾아가서 애들이 힘든 게 뭘까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막 맞죠. 너네 힘든 게 뭐니? 맞죠, 이런 맞죠. 진짜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실은 많이 읽지 않는 이유가 뭐 좀 책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 업이 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책을 적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레 노래를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를 읽으면 이순신 장군이 한양에서 의금부에서 풀려나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수 앞바다에까지 가서 그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1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읽으면서 의금부가 뭐지? 그러면 조선시대 때 중죄인을 가다두는 감옥이구나. 그러면 중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중대한 죄를 졌겠구나. 무슨 죄였지? 이런 죄를 졌구나. 내려가면서 막 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권을 읽는데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레 노래를 쭉 읽고 나서 저는 나중에 이 이순신 장군이 움직였던 동선대로 제가 기행을 해보는 게 제 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느꼈을 감정들이 어땠을까? 그걸 바라봤던 김훈 선생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느껴본다면 카레 노래를 한 권을 읽었을 때 저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을 깊게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후루룩 해서 딱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적게 읽고 좀 느리게 읽기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광독이나 속독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제 재능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게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개인적으로 대표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하세요? 멘탈 관리요? 이거를 제가 멘탈 관리 의식적으로 네.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안 한다라는 게
제일 진실에 근접한 답일 것 같고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25일날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25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줬는데 내일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1, 제2 금융권까지 해서 돈 끌어다가 월급 주고 저는 뭐 가져가지는 못하고 당연히 80만 원 가져가는 적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다가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깬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직장은 그만뒀는데 매달 나한테 수백만 원의 급여를 주던 직장은 있었는데 그게 당장 끊겨버리니까 두렵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정훈 대표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데 막 웃더라고요.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비즈니스를 그 사람들은 한 17년 동안 또 다른 회사를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당장 몇 천만 원 돈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끌어오지 말아야 될 곳에 끌어오는 거죠. 사채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내일 그거 안 주면은 본인이 신변이 위협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진짜 아무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몇 천 어떻게 생겨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본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날 이걸 이제 술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줄을 이제 매달아가지고 이제 목에다 거는 거죠.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이제 의자를 탁 친 거죠. 팍 하고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줄을 잘못 맨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이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이제 피멍이 쭉 든 거죠 이걸. 그리고 이제 그 분들한테 가서 소위 이제 건달들한테 가서 돈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상환을 반드시 할 테니까 내 계획은 이렇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위해를 가할 줄 알고 갔는데 마음에 드네. 한번 그렇게 해봐. 해라. 해가지고 본인이 죽을 똥 살 똥을 다 갚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차용증이라 그러나 네. 그거를 이제 지갑에 이제 늘 갖고 다니시고. 그거 이제 기념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 멘탈 관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노하우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돈 지금 5천만 원 내일까지 갚아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 내일이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것 있죠. 연구생 코칭.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에 구해올 곳을 찾아보는 거. 지금 즉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저도 업력이 짧다 보니까 6, 7년밖에 안 됐지만 변명이나 걱정은 해봤자 늘기만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하는 것. 그냥 하고 해버리는 것이 그래야지만 뭔가 실패가 되고 수정할 부분이 나오고 소규모니까 방향 전환이 빠르단 말이죠. 대규모는 뭐 하나 바꾸려면 기한 올려야 되지 윗사람도 생각 바꿔야 되지 그러다 결국에 꼭대기 가서 야씨 아닌데 그러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소규모 기업은 방향 전환이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진짜 그러니까 뭐 큰 흐름이 있겠습니다. 6개월 단위밖에 안 세요. 길어봤자. 그 안에 쇼부를 보지 못하면 빨리 틀어버려야 돼요. 저희는. 그렇죠. 그 책과 가면을 처음에 만들 때에도 6개월 안에 아웃풋을 내지 못하면 우리 다른 비즈니스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조금 알려지고 하다 보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아유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되지 않는 걸 1년, 2년 끌고 갔으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멘탈 관리 별건 없고 그냥 답변은 그냥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대표님 A하고 B가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리더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해서 아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봅시다. A, B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 한번 다시 한번 뭐 검토 뭐 보고 좀 가져와 볼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순간 직원들은 흔들려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얘가 긴가민가 하는구나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A와 B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선택을 해주고 그게 비단 더 안 좋은 길일지라도 이걸 밀고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이것 가시덤불을 제쳐줄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봤을 땐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 상관없겠습니다만 리더로서의 할 역할이 아닌가. 긴가민가 하지 않고 빨리 선택을 내려주고 나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정훈 대표하고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하잖아요. 누구나 사람이. 본인도 실수하고 네, 저도 그렇죠. 실수를 하고 직원들도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정훈 대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냐라고 문책을 하거나 되묻지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렇죠. 라는 그렇죠. 주의거든요. 컵을 딱 깨면 조심해야지 왜 깼어 이게 아니라 아 깼네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치워야 돼 어떻게 치울까 라는 주의거든요. 이게 옆에서 있는 동료로서 혹은 제가 이제 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소명 있게끔. 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러는 순간 사람은 위축이 되고 마음이 점점 닫혀버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아 그래 그럼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